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번화한 장터 한 구석에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30을 갓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아궁이를 돌보느라 손에는 늘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의 국밥 맛은 진하고 구수하여 장터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내어주게.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네가 오리기를 마다 않고 찾아왔단 말인가. 아, 일단 한술 떠보더라고.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째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찢겨 있었고 얼굴은 오랜 세월 씻지 않은 듯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처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람. 아이고, 냄새야.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하지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푸짐한 고기와 선지가 가득했고 먹음직스러운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많이 떨어졌을 테니 속을 데워야 곧불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태복의 따뜻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 머리까지 이상해 보이는구먼. 아, 그러니까 저리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 한 푼 안 받는다. 아, 거지가 돈이 있어야 내지. 없으니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구먼. 그날도 태복은 손님들의 말을 뒤로 한 채 늦은 밤까지 말없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정성껏 다듬었지요. 휴,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거지 처녀는 어김없이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과 슬픔을 머금은 듯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여전했지요.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녀 앞에 뜨끈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처럼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그녀에게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질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어서 드시오. 기운 차려야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중히 소매에 감추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가져와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처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아늑한 공간에 국밥 그릇을 놓아주었지요. 그러자 그날 밤 떠나가던 거지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거지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듯한데.
대체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어째서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런 문양이 새겨진 벼루를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범상한 물건이 아니네? 이건 사대부 집안의 규수나 서원에서 글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던 벼루일세. 꽤나 귀한 물건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자네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 손님이 밥값 대신 두고 간 것인데 문양이 하도 기이해서 물어봤네? 그렇다면 그 손님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걸세. 그 말에 태복은 그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에 갑작스럽게 험상궂은 관군들이 나타나 샅샅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거지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옷자락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그 말에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태복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거짓 처녀의 말에 태복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뒤 유사실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저는 좌찬성 영의정 대감의 막내딸입니다. 태복은 순간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귀한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리 비참한 꼴이 된 것이오. 연초는 슬픈 눈으로 태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독살당하셨습니다. 설마 집안의 누군가가? 연초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복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몰래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어도 숨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자는 첩에배에서 태어난 서자로 늘 욕심이 많고 비정한 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자가 저까지 해칠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도망치게 하신 겁니다. 연초의 말에 태복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허몇, 이 국밥집에는 어찌하여 찾아오게 된 것이오? 처음에는 그저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고 길에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내어주는 당신의 모습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던 저는 처음으로 당신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맑은 눈으로 태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쑥스러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나는 그저 배고픈 이에게 국밥 한 그릇 주었을 뿐인데 그대에겐 믿음까지 주었나 보구려.
바로 그때 밖에서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러자 태복은 얼른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이곳으로 들어가 숨으시오. 연초는 재빨리 찬장 속 비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겨우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을 만한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를 내면 아니 돼요. 태복은 찬장을 밀어 문을 꼭 닫고 태연한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혹 수상한 처녀 하나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았소. 여봐라.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조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이곳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즉시 관하로 알리거라. 그녀는 제 아비를 죽인 패륜 살인자다. 절대 숨겨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헌데 어찌 그리 여린 여인이 제 부모를 죽인단 말이오. 관군들은 태복의 국밥집을 떠나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태복은 찬장을 밀치고 그녀를 꺼내 주었지요. 관군들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좁은 찬장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를 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리 큰 감사를 받긴 또 처음이구려. 위기를 넘긴 연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허면 앞으로는 어찌하실 생각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런 자들이라면 권세도 대단할 것이고 이미 뒤를 봐주는 자들도 단단히 있을 텐데.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당분간만 제가 머물 곳을 내어주실 수 있겠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겨준 거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의 낡은 창고를 깨끗이 정리해 연초가 지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지 같던 연초의 모습은 차츰 본래의 고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태복의 도움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흙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배곡 같은 얼굴이 드러났지요.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고운 아씨의 얼굴을 보니 선녀가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복도 그녀를 따라 빙그레 웃었지요.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깊은 연민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은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잊고 있던 사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럼 푹 주무시오. 내일 낮에 국밥을 가져다 주겠소. 태복은 창고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한편 연초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리 밑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 세상에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몸인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로운 분이 아닌가? 그날 밤 연초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연초는 여전히 태복의 국밥집 뒤편 창고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나와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연초 아씨가 국밥을 만든단 말이.
어릴 적 어머님께서 손수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리워요. 황태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고 매운 고추를 띄우면 그 맛이 일품이었답니다. 태복은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국밥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연초가 마치 자신의 아내가 된 것만 같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연초 아씨가 만든 국밥을 내놓으면 내일 아침 장터 손님들은 복을 받겠구려. 정승백 교수의 손맛이니 말이야. 그 말에 연초는 수줍게 웃으며 소들 저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요.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구먼. 꼭 양반집에서나 먹을 법한 맛이야. 그 말에 태복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 있을 연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뒤뜰 장독대에 기댄 채 둥근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복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자들에게 죗값을 받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다 또 다치거나 쫓기게 되면 어쩔 것이오.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연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어째서 이리도 지극정성으로 숨겨주시는 겁니까? 그 말에 태복은 연초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으로 깊고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건 국밥과 같아서 한 숟갈씩 먹다 보면 속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풀리는 법이지. 그대가 내게 그러했소. 그 말에 연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태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태복은 울고 있는 연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을 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와락 태복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태복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연모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당신을 저 또한 좋아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부부 이상의 깊은 연을 맺었습니다.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이, 태복이.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어디 가는 겐가? 한양 가서 국밥 팔아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네? 아따, 참말로 태복이가 한양으로 가면 우린 이제 이 맛있는 국밥을 어디서 먹는단 말인가?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는 그 뒤를 밀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정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지요.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성저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뭐요? 국밥 한 그릇에 고기까지 이렇게나 푸짐하게 들었단 말이. 요즘 한양 고깃값이 금값인데. 태복의 국밥집은 연초의 손맛 비결까지 더해져 금세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장사를 마친 두 사람은 이제 한방에서 같이 머물렀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고된 하루였으니 내가 어깨를 주물러 주리다. 당신께서도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의 고단함을 어루만져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잘 벼려진 장검 한 자루와 검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아직 검은 녹슬지 않았군.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 북방 국경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수많은 부하를 잃은 뒤 환멸을 느끼고 칼을 버린 채 세상을 등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혼잣말.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오늘 단 하루만 다시 이 칼을 잡는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그가 찾아간 곳은 연초의 집안에서 일했던 예타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태복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있던 권복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구야? 포졸이냐? 나는 오늘 밤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내 놈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좌찬성 대감의 죽음에 내 놈이 독을 옮긴 것이 사실이냐? 아니.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좌찬성 대감의 서적. 도승지 나으리의 사람이 시킨 일이요. 지금 한 말,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태복은 그의 집을 나와 다시 그림자처럼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 태복은 다시 복면을 하고 좌찬성이 죽기 전 마지막 상소문을 접수했던 늙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단 말인가?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녀마저 위험에 빠질 것이오. 아니, 그 말이 참말이오. 연초 아가씨께서 살아계신단 말이. 참으로 다행이오. 그 상소문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필사해 두었소. 늙은 서리는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태복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의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태복은 그날 밤 조정의 실세인 병조판서 장윤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였지요. 태복은 담을 넘어 서재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침투해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증거 문서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때 보초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덮쳐왔지만 장수 출신인 태복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란에 뛰쳐나온 병조판서마저 순식간에 제압한 태복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내 놈의 목을 이 자리에서 벨 수도 있으나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태복은 모든 문서를 챙겨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임금의 집무실 책상 위에 증거들을 올려놓고 유유히 빠져나왔지요. 모든 일을 마친 태복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국밥집 주인으로 돌아와 연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양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습니다. 연초 아씨,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비를 독살한 죄로 처형되었다 하오. 나와 함께 포도청으로 갑시다. 연초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태복을 따라 나섰고 포도청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좌찬성 대감의 여식, 연초.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이미 어명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소. 연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태복은 연초를 부축하여 그녀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초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왔어요. 연초가 왔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병이 들어 여종들의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살아 있었구나.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두 모녀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번화한 장터 한 구석에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30을 갓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아궁이를 돌보느라 손에는 늘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의 국밥 맛은 진하고 구수하여 장터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내어주게.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네가 오리기를 마다 않고 찾아왔단 말인가. 아, 일단 한술 떠보더라고.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째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찢겨 있었고 얼굴은 오랜 세월 씻지 않은 듯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처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람. 아이고, 냄새야.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하지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푸짐한 고기와 선지가 가득했고 먹음직스러운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많이 떨어졌을 테니 속을 데워야 곧불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태복의 따뜻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 머리까지 이상해 보이는구먼. 아, 그러니까 저리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 한 푼 안 받는다. 아, 거지가 돈이 있어야 내지. 없으니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구먼. 그날도 태복은 손님들의 말을 뒤로 한 채 늦은 밤까지 말없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정성껏 다듬었지요. 휴,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거지 처녀는 어김없이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과 슬픔을 머금은 듯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여전했지요.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녀 앞에 뜨끈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처럼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그녀에게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질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어서 드시오. 기운 차려야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중히 소매에 감추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가져와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처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아늑한 공간에 국밥 그릇을 놓아주었지요. 그러자 그날 밤 떠나가던 거지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거지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듯한데 대체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어째서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런 문양이 새겨진 벼루를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범상한 물건이 아니네? 이건 사대부 집안의 규수나 서원에서 글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던 벼루일세. 꽤나 귀한 물건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자네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손님이 밥값 대신 두고 간 것인데 문양이 하도 기이해서 물어봤네? 그렇다면 그 손님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걸세. 그 말에 태복은 그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에 갑작스럽게 험상궂은 관군들이 나타나 샅샅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거지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옷자락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그 말에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태복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거짓 처녀의 말에 태복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뒤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저는 좌찬성 영의정 대감의 막내딸입니다. 태복은 순간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귀한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리 비참한 꼴이 된 것이오. 연초는 슬픈 눈으로 태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독살당하셨습니다. 설마 집안의 누군가가? 연초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복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몰래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어도 숨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자는 첩에배에서 태어난 서자로 늘 욕심이 많고 비정한 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자가 저까지 해칠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도망치게 하신 겁니다. 연초의 말에 태복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허몇, 이 국밥집에는 어찌하여 찾아오게 된 것이오? 처음에는 그저 너무 배가 고파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고 길에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내어주는 당신의 모습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던 저는 처음으로 당신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맑은 눈으로 태복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쑥스러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지요. 나는 그저 배고픈 이에게 국밥 한 그릇 주었을 뿐인데 그대에겐 믿음까지 주었나 보구려. 바로 그때 밖에서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국밥집도 샅샅이 뒤져보아라. 그러자 태복은 얼른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이곳으로 들어가 숨으시오. 연초는 재빨리 찬장 속 비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겨우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을 만한 비좁은 공간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를 내면 아니 돼요. 태복은 찬장을 밀어 문을 꼭 닫고 태연한 척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혹 수상한 처녀 하나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아니요. 아무도 오지 않았소. 여봐라.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은 부엌과 방을 모조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으리, 이곳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처녀가 오거든 즉시 관하로 알리거라. 그녀는 제 아비를 죽인 패륜 살인자다. 절대 숨겨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헌데 어찌 그리 여린 여인이 제 부모를 죽인단 말이오. 관군들은 태복의 국밥집을 떠나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태복은 찬장을 밀치고 그녀를 꺼내 주었지요. 관군들은 갔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연초는 좁은 찬장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저를 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리 큰 감사를 받긴 또 처음이구려. 위기를 넘긴 연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허면 앞으로는 어찌하실 생각이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겠소. 그런 자들이라면 권세도 대단할 것이고 이미 뒤를 봐주는 자들도 단단히 있을 텐데.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당분간만 제가 머물 곳을 내어주실 수 있겠소? 태복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숨겨준 거 끝까지 가봅시다. 그리하시오. 그날 밤 태복은 국밥집 뒤편의 낡은 창고를 깨끗이 정리해 연초가 지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지 같던 연초의 모습은 차츰 본래의 고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태복의 도움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흙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배곡 같은 얼굴이 드러났지요. 거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고운 아씨의 얼굴을 보니 선녀가 따로 없구려. 원래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씨였으니까요. 그제서야 연초는 처음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태복도 그녀를 따라 빙그레 웃었지요. 태복은 그녀를 보며 왠지 모를 깊은 연민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은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잊고 있던 사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럼 푹 주무시오. 내일 낮에 국밥을 가져다 주겠소. 태복은 창고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한편 연초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리 밑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 세상에 참으로 따뜻한 분도 다 있구나. 쫓기는 몸인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잠자리까지 내어주다니. 참으로 의로운 분이 아닌가?
그날 밤, 연초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연초는 여전히 태복의 국밥집 뒤편 창고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장사가 끝난 밤이 되면 나와 부엌에서 태복의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저도 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연초 아씨가 국밥을 만든단 말이. 어릴 적 어머님께서 손수 끓여주시던 국밥이 그리워요. 황태 육수에 된장을 살짝 풀고 매운 고추를 띄우면 그 맛이 일품이었답니다. 태복은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국밥을 만드는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복은 연초가 마치 자신의 아내가 된 것만 같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연초 아씨가 만든 국밥을 내놓으면 내일 아침 장터 손님들은 복을 받겠구려. 정승백 교수의 손맛이니 말이야. 그 말에 연초는 수줍게 웃으며 소들 저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지요. 어이, 태복이. 오늘 국밥은 어째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구먼. 꼭 양반집에서나 먹을 법한 맛이야. 그 말에 태복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에 있을 연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연초는 뒤뜰 장독대에 기댄 채 둥근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복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오. 저는 언젠가 돌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그자들에게 죗값을 받게 해야만 해요.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러다 또 다치거나 쫓기게 되면 어쩔 것이오. 그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굳건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연초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어째서 이리도 지극정성으로 숨겨주시는 겁니까? 그 말에 태복은 연초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당신의 눈빛은 참으로 깊고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건 국밥과 같아서 한 숟갈씩 먹다 보면 속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풀리는 법이지. 그대가 내게 그러했소. 그 말에 연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는 태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태복은 울고 있는 연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힘을 내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소. 그 말에 연초는 와락 태복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태복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를 연모하게 되었소. 당신의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당신을 저 또한 좋아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부부 이상의 깊은 연을 맺었습니다. 며칠 후 태복은 국밥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 연초를 도와 그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이, 태복이. 장사도 잘 되는데 갑자기 어디 가는 겐가? 한양 가서 국밥 팔아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네? 아따, 참말로 태복이가 한양으로 가면 우린 이제 이 맛있는 국밥을 어디서 먹는단 말인가? 태복은 수레를 끌고 연초는 그 뒤를 밀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정다운 부부의 모습이었지요.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성저심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뭐요?
국밥 한 그릇에 고기까지 이렇게나 푸짐하게 들었단 말이. 요즘 한양 고깃값이 금값인데. 태복의 국밥집은 연초의 손맛 비결까지 더해져 금세 한양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장사를 마친 두 사람은 이제 한방에서 같이 머물렀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고된 하루였으니 내가 어깨를 주물러 주리다. 당신께서도 힘드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의 고단함을 어루만져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태복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잘 벼려진 장검 한 자루와 검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잣말. 아직 검은 녹슬지 않았군. 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 북방 국경에서 수백의 군사를 이끌던 무관 임태복 장수였습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수많은 부하를 잃은 뒤 환멸을 느끼고 칼을 버린 채 세상을 등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혼잣말. 사랑하는 연초를 위해. 오늘 단 하루만 다시 이 칼을 잡는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그가 찾아간 곳은 연초의 집안에서 일했던 예타인 권복이라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태복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있던 권복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자, 자네는 누구야? 포졸이냐? 나는 오늘 밤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내 놈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좌찬성 대감의 죽음에 내 놈이 독을 옮긴 것이 사실이냐? 아니.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좌찬성 대감의 서적. 도승지 나으리의 사람이 시킨 일이요. 지금 한 말, 조만간 다시 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도 오늘과 같아야 내 목숨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태복은 그의 집을 나와 다시 그림자처럼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밤, 태복은 다시 복면을 하고 좌찬성이 죽기 전 마지막 상소문을 접수했던 늙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옛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단 말인가? 그분의 여식이 살아있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그녀마저 위험에 빠질 것이오. 아니, 그 말이 참말이오. 연초 아가씨께서 살아계신단 말이. 참으로 다행이오. 그 상소문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필사해 두었소. 늙은 서리는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꾸러미를 꺼내 태복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의 부패한 관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태복은 그날 밤 조정의 실세인 병조판서 장윤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였지요. 태복은 담을 넘어 서재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침투해 군자금 유용과 정적을 제거한 증거 문서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때 보초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덮쳐왔지만 장수 출신인 태복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란에 뛰쳐나온 병조판서마저 순식간에 제압한 태복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내 놈의 목을 이 자리에서 벨 수도 있으나 내 놈이 죽인 좌찬성의 영혼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태복은 모든 문서를 챙겨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삼엄한 경계를 뚫고 임금의 집무실 책상 위에 증거들을 올려놓고 유유히 빠져나왔지요. 모든 일을 마친 태복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국밥집 주인으로 돌아와 연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양 거리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좌찬성의 핏줄을 찾는다는 방이었습니다. 연초 아씨,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의 핏줄을 찾는 방이 붙었소. 그리고 당신의 오라버니는 아비를 독살한 죄로 처형되었다 하오. 나와 함께 포도청으로 갑시다. 연초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태복을 따라 나섰고
포도청에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좌찬성 대감의 여식, 연초.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이미 어명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소. 연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린 것입니다. 태복은 연초를 부축하여 그녀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초는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왔어요. 연초가 왔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병이 들어 여종들의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살아 있었구나.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두 모녀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번화한 장터 한 구석에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30을 갓 넘긴 노총각 태복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에 아궁이를 돌보느라 손에는 늘 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의 국밥 맛은 진하고 구수하여 장터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 태복이. 여기 국밥 2그릇만 내어주게. 아니, 이 집 국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네가 오리기를 마다 않고 찾아왔단 말인가. 일단 한술 떠보더라고. 고향의 맛이 따로 없다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날 며칠째 장대 같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얇은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흠뻑 젖은 한 처녀가 태복의 국밥집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찢겨 있었고 얼굴은 오랜 세월 씻지 않은 듯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처녀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에이, 밥맛 떨어지게 웬 거지람. 아이고, 냄새야.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구만. 하지만 태복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처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푸짐한 고기와 선지가 가득했고 먹음직스러운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지요. 어서 드시오. 비를 맞아 체온이 많이 떨어졌을 테니 속을 데워야 곧불에 걸리지 않을 것이오. 거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태복의 따뜻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고 태복이 있는 부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 머리까지 이상해 보이는구먼. 그러니까 저리 새파랗게 젊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태복이는 어째 저런 거지들한테는 돈 한 푼 안 받는다. 거지가 돈이 있어야 내지. 없으니 못 받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주인장 인심이 참으로 후하구먼. 그날도 태복은 손님들의 말을 뒤로 한 채 늦은 밤까지 말없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할 식재료를 정성껏 다듬었지요. 휴, 오늘도 바쁜 하루였군. 그날 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거지 처녀는 어김없이 국밥집 처마 밑에 나타났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과 슬픔을 머금은 듯 꼭 담은 입, 무표정한 얼굴은 여전했지요. 태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녀 앞에 뜨끈한 국밥을 놓아주었습니다. 처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언제나처럼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던 그녀에게 태복은 국밥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처음으로 숟가락질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태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아니니 어서 드시오. 기운 차려야지.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남은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달걀을 소중히 소매에 감추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오후 태복은 낡은 천을 가져와 처마 밑에 달아 비바람을 막을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처녀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아늑한 공간에 국밥 그릇을 놓아주었지요. 그러자 그날 밤 떠나가던 거지 처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복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처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줄은 아는군. 거지 처녀가 돌아가고 태복은 빈 그릇을 치우려다 깨진 벼루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런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통 벼루는 아닌 듯한데 대체 저 처녀가 어찌 이런 벼루 조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어째서 이런 귀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왠지 모르게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돌뱅이 상인이 찾아오자 태복은 벼루 조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런 문양이 새겨진 벼루를 본 적이 있는가? 이건 범상한 물건이 아니네? 이건 사대부 집안의 규수나 서원에서 글 공부하던 여인들이 쓰던 벼루일세. 꽤나 귀한 물건이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자네가 어찌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손님이 밥값 대신 두고 간 것인데 문양이 하도 기이해서 물어봤네? 그렇다면 그 손님은 틀림없이 고관대작이나 명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걸세. 그 말에 태복은 그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터에 갑작스럽게 험상궂은 관군들이 나타나 샅샅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거지 처녀가 처마 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옷자락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그 말에 처녀는 태복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듯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태복이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냥 가려는 것이오? 국밥도 먹지 않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태복을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관군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거짓 처녀의 말에 태복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나를 따라오시오. 태복은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뒤 유사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관군이 들이닥치면 이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시오. 그곳을 본 처녀는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초라 합니다. 저는 좌찬성 영의정 대감의 막내딸입니다. 태복은 순간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좌찬성이라면 조정의 정승 바로 아래인 중신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귀한 분의 따님이 어찌하여 이리 비참한 꼴이 된 것이오. 연초는 슬픈 눈으로 태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독살당하셨습니다. 설마 집안의 누군가가? 연초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복 오라버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몰래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어도 숨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오라버니의 소행이란 말이오.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은 확실합니다. 그자는 첩의 배에서 태어난 서자로 늘 욕심이 많고 비정한 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자가 저까지 해칠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도망치게 하신 겁니다. 연초의 말에 태복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허몇.